네, 안녕하십니까. 말 많은 연치입니다. 제가 오늘 공부하고 알려드릴 종목은 바로 디어유라는 회사예요. 일본 진출에 따른 성장 기대가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이 포스팅이 작성된 게 3월 5일이니까 좀 시차가 있는 점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 포스팅이 주식 매매를 추천하고자 작성된 게 아니고 제가 나름 공부한 내용을 그리고 생각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이 디어유라는 회사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사업 모두가 되게 심플하고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비싸다라고 이때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디어유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죠? 이 포스팅을 게재한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회사를 살펴볼게요. 네. 기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7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20년에 이제 현재의 사업 모델인 버블을 런칭하면서 사명 디어유로 변경했어요. 2021년에는 SM 스튜디오가 최대 주주, 그리고 JYP가 2대 주주가 되었어요. 이 지분율을 보시면 이게 2023년 3분기 기준인데 SM 스튜디오 31%, JYP가 18%. 그러니까 두 거대 엔터사의 지분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수준인 거죠. 하지만 이제 이때가 3월 5일 당시에 시가총액은 8,500억인데 지금은 6천억 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한 뭐 2,500억이 빠진 셈이니까 거의 한 30%가 빠진 거죠, 주가가. 상장 직후에는 2021년 12월에 약 2조 5천억까지 찍었던 거를 보면은 지금 6천억이니까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네요. 많이 빠졌네요. 사업을 말씀드리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 버블이라는 건데 바로 100% 유료의 구독자 기반 프라이빗 소통 채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좀 1대1로 소통하는 느낌 만들게 하는 플랫폼, 그거예요. 그 플랫폼 이름이 버블인 거고, 그럼 인스타 등이나 일반적인 SNS에 올리지 않는 사진, 메시지 등을 구독료를 지불한 팬하고만 1대1 형식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즉, 팬들과 아티스트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음성도 되고 사진도 전송이 가능하다고 해요. 언론 기사에 따르면은 이게 구독 유지율이 90%가 넘는데요. 애초에 타겟층이 극강의 팬들이 가입을 하다 보니까 그 유지력은 좀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뿐만이 아니라 공급자인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이게 팬들과의 친밀도를 높여서 팬덤 관리 그리고 수익화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입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엔터 산업이라는 거는 이 아티스트라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창출하냐가 중요한데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음원, 뭐 콘서트, 그리고 굿즈, 광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외에 소통 플랫폼이라는 수익 모델이 추가로 생긴 셈이에요. 여기에다가 이런 협소한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디오의 매출 중 해외 비중이 거의 70에서 80%에 달하고 있어요. 당연히 엔터사에서는 이렇게 돈이 되는 모델인데 안 낄 이유는 별로 없겠죠. 예, 그 결과 버블 내에 아티스트 유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3년 상반기에는 아이브, 뭐 몬스타엑스, 아이들, B2B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주요 주주가 아까 SM 1대였고 JYP가 2대였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향후 신입 아이돌 IP 진입도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4년 2월에는 YG와의 전속 계약이 끝난 블랙핑크의 지수도 확보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기가 있는 아티스트의 유입은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편이라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거를 좀 타파하고자 아이돌 외에 뭐 배우, 유튜버 등으로도 확장하고 있고 이제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일본으로 진출하는 이유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버블의 전략적 파트너들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미스터 트로트 출연진도 있고 뭐 SM의 에스파, JYP의 트와이스, 뭐 데이식스, 2PM, JYP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큐브 엔터타인 아이들, B2B 그리고 스타쉽의 뭐 아이브 좀 나름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챘었을 텐데 여기에 그림과 같이 YG랑 하이브 아티스트는 없는데 이 기획사들의 그 아티스트들은 하이브의 위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익화에 진작 성공한 디오유와 다르게 이 위버스 플랫폼은 2023년까지 적자를 면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디오유 같은 경우에는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서 아티스트 한 명당 4,500원에 대한 구독료를 즉각적으로 수익을 얻고 그 안에서의 추가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위버스는 라이브 방송 커뮤니티 중심으로 무료 입장한 팬들을 대상으로 광고 노출, 각종 앨범 티켓 판매로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부진한 상황이에요. 이 디오유가 하는 모델은 메신저 이용 구독료라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든 거예요. 직접 받는 거죠, 돈을. 근데 위버스는 사실 기존의 광고, 콘서트 티켓이라는 이 판매 상품을 늘리는 창구가 하나 늘어난 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디오유는 직접적으로 돈이 되는데 이거 자체만으로
위버스는 이미 팔고 있던 상품을 그냥 여기다가 파는 느낌인 거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면하기가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위버스도 이런 메신저 기반 수익 모델을 따라해서 위버스 DM을 2023년 상반기에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엔 재무를 좀 살펴볼게요. 재무 이 회사 비즈니스 모델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부채 비율도 한 자릿수 유지했었고, 2023년 3분기에 찔끔 올라서 12%였고, 현금성 자산이 엄청 많아요. 자산 총계가 지금 3분기 기준으로 1,841억 원 정도가 있는데, 1,200억이 현금성 자산이란 단기금융 상품이다. 돈 엄청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제 영업수익이랑 영업이익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죠. 물론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따졌을 때 살짝 빠지는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2023년 3분기 기준에는 영업이익률이 36%까지 치솟았어요. IR 자료에 따르면은 2024년 온기 영업이익률은 약 38%로 더 증가해요. 영업이익도 약 2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상승. 재무적으로는 너무 심플해서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이 일본 진출에 따른 성장. 사실 이게 이 회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 제가 생각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선 신규 IP 확보라는 Q의 증가, 아니면 플랫폼 내 가격 인상이라든지 새로운 수익성 모델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P를 상승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미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IP로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형 확대에 좀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아래 버블 구독자 수 추이를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2023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조금 더디기 시작했고, 매출도 2023년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쫙 올랐다가 3분기 살짝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어유가 2023년 5월에 일본 JV,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를 세워서 일본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2024년 2월부터 서비스 개시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일본 진출 계획이 조금 미뤄질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어떤 증권사 레포트에서는 내년까지로도 미뤄질 수 있다고 하니 그 점은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일본 조인트 벤처를 진출했을 때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기어유가 이 M업닷컴이라는 게 얘네 일본의 파트너사거든요. 얘네랑 합작 회사를 만드는 게 이 기어유 플러스인데,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IP를 영업하고 JV를 운영. 그러니까 이 JV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일본에 세워져 있어 보니까 일본 파트너사가 해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티스트, 이 IP를 얘네한테 제공하겠죠. 근데 그럼 디오율은 뭘 하냐면은, 이 회사가 한국에서 법을 운영했던 그런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전수해 주는 거예요. 노하우를. 유지 보수, 기술적 지원 이런 거 하고 대신에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은 동맹회사인 에머폴딩스에서 하고, 사업 모델 솔루션을 디어유가 제공하면서 로열티, 매출의 한 10%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디어유가 직접 현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 솔루션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수취하는 구조다 보니까 설령 잘 안 풀려도 이제 받는 손실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돼요. 물론 실적에 따른 지분법 평가 소실은 발생하겠지만 순수하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까지고 이런 손실은 적을 것으로 보여요.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 협력회사인 에머폴딩스에 대해서 디어유는 아래와 같이 소개를 했는데, 어떤 회사냐? 디어유 공식 팬클럽 사이트 300개, 유료 회원이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일본 최대의 엔터 팬 플랫폼 상장사이다. 국민 록밴드 글레이, 글로벌 인기 그룹 머누그룹, 일본 아이유, 아이명 등 초대형 아티스트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 잘할 수 있다, 많다 하는데, 저도 좀 놀랐던 게, 제가 아이명이라는 가수 혹시 아시는 분들 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아이명이라는 가수 좋아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 소개될 때는 일본판 아이유다. 왜냐면 이분이 젊은 나이고 2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싱어송라이터고 본인이 직접 노래를 작곡해서 부르는데 굉장히 노래는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꽤 인기가 많고, 아마 유튜브 쇼츠 같은 데서도 이분 노래를 편집해가지고 챌린지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아이명, 마리골드라는 노래, 그중 인기 있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조회수가 3.2억 회를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인기가 많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엔터 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일본의 낮은 리스크, 솔루션 제공에 따른 로열티 수익만 받다 보니까 그거를 감수하면서 진입한다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일본은 이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그 노래에 대한 지적 재산권, 이 IP 보호도 굉장히 확실한 편이고,
덕후 문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어 팬덤심이 확실해서 음원, 굿즈 판매로 직결되는 정도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어떤 회계사분한테 들었는데 미국에서 K-팝 아이돌이라고 해봤자 실제로 돈이 되는 거 BTS밖에 없고요. 다른 뭐 대형 기획사에서 뭐 미국 진출해서 뭐 블랙핑크니 뭐니 해서 미국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이어지는 건 BTS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사가 해외에서 돈을 벌려면 팬덤 구매력이 강한 일본에서의 성공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말하기를. 이분이 그 엔터사 어딘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엔터사 감사하다고 그러셨대요. 다음에 이제 실제 국가별 음악 시장 점유율을 봐도 이제 제일 높은 거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41%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게 일본이에요. 우리나라 끼키야 2%고 중국도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3%밖에 안 돼요. 왜 안 될까 생각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뭐 저희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리바다 같은 거 되게 유행했어요. 불법 다운로드나 이런 거. 중국은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더 심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은 진짜로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되게 확실하고 유료로 지불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당연히 깔려 있기 때문에 되게 구매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요 엔터 4사 중에 일본에서 가장 성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는 JYP, 트와이스가 큰 몫을 했죠. 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엔터사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데 매출부터 4배 이상 차이 나는 하이브. 이때 그 3월 초 당시에 시가총액이에요. 한 8조 원이었고 JYP가 한 3조 원이에요. 지금 많이 빠져서 JYP도 2조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SM의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보면 1조 1000억 원이죠. JYP가 지금 5,700억이니까 한 2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JYP가 더 높아요. SM은 1,500억밖에 안 돼요. 마진율이 지금 비교가 안 되죠. 다른 엔터사랑. 하이브나 YG나 SM이나 셋 다 마진율은 한 13%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JYP만 유독 31%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벌어들이는 게 많다 보니까 뭐 BTS 워낙 인기 많잖아요. 대외적으로. 내가 최근에 뭐 르세라핌이네 뉴진스도 있고 하다 보니 어쨌든 하이브가 매출 자체는 제일 큰데 뭐 마진율과 비교해 봤을 땐 JYP가 압도적이다. 뭐 YG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블랙핑크가 뭐 동남아 미국에서 인기 끌었다고 하나 뭐 동남아 미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안 된대요. 물론 JYP 마진율이 높은 이유가 트와이스의 일본 선거뿐만 아니겠지만 분명히 큰 영향을 차지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본 시장인데 낮은 리스크로 디올가 진출을 했으니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그 외 성장 전략이 뭐냐? 일본 진출이 이제 해외 아티스트 IP 확보라는 Q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이라면 P 측면에서의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건 아티스트의 손글씨기는 뭐 이모티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그 1인당 그 아티스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야 되는 요금이 4,500원이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4,500원이란 게 그룹에 대해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룹이 5명이고 나 그 5명을 모두 소통하고 싶으면 5인권 사야 되는 거예요. 요금 700원을 추가로 내면은 아티스트의 손글씨를 볼 수 있고 아티스트가 직접 커스터마이징한 이모티콘 아이템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해요.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 외에는 또 추가로 Q 확보로 하는 노력이 뭐냐면 이건 이제 완료가 됐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카카오톡에 선물하기에 이 버블 이용권을 입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다른 사람한테 버블 이용권을 선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루트를 늘렸는데 이건 기존 사용자 외에도 선물하기를 통해 신규 유입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 보여.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안 쓰던 사람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고 좀 가수 좀 조금 좋아하는 사람이야. 하지만 막 그렇게 엄청 막 좋아하진 않아. 근데 누가 너 그 가수 좋아한다며 뭐 한번 이거 써봐 하고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신규가 유입이 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런 국내에서 이런 아이돌을 좀 광적으로 좋아하는 연령대는 아무래도 10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연령이 어린 10대들은 뭐 요즘 애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쓰고 제가 뭐 이렇게 직접 뭐 카드 결제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다 그때는 뭐 카드 문화가 발달하지도 않았고 다 현금이었으니까. 어쨌든 이런 어린 학생들이 직접 결제라든지 계좌 연동이 힘든데 아무래도 이제 저연령 소비자에게 대리 결제를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카톡으로 자식한테 사주는 거지 이걸 그냥. 그럼 이거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낮대요. 그래서 뭐 마진율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이게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 이 회사가 2021년이니까 엄청 오래된 회사가 아니에요, 상장한 지가.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상장 직전에 이제 상장 준비를 하면서겠죠. 그때 부여된 소프트 옵션도 있을 거고, 뭐 신주 인수권 모두가 다 행사가 완료가 됐대요. 이 회사 매장인이 있을까요? 없죠. 아까 봤잖아요.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만 합치면 1200억이 넘어요. 회사 자산 총계가 1800억인데. 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요. 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장인도 없어서 주거 희석화 가능성은 현재 매우 낮다. 그럼 이 리스크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이 엔터사에 종속되어 있는 사업 구조. 아무래도 엔터사가 IP를 제공해야지 얘네들은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물론 SM이랑 JYP가 각각 최대 주주, 2대 주주이기도 하고, 엔터사 입장에서도 이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되니까 뭐 갑자기 없애거나 이런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언제든지 사실 엔터사가 맘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입 장벽이 막 엄청 높은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때로는 엔터사가 실적 하락한다든지 지금 이 영향 때문에 주가 많이 빠지고 있죠. 신규 대형 아티스트 부진 등 엔터사별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수년간의 장기 투자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일지도. 차라리 엔터 산업 성장을 기대한다면 엔터사 투자를, 저라면 차라리 JYP를 이렇게 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터사 지금 뭐 YG 빼고는 다 조 단위가 넘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늘자 기준으로 6천억 대밖에 안 되니까 시총이, 뭐 시총도 작고 아직은 이 비즈니스 모델로도 성장할 것들이 꽤나 보여서 1, 2년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정체되어 있는 Q. 그쵸? 앞서 살펴봤듯이 폭발적으로 구독자 수가 증가한 2021년에서 22년까지는 달리 2023년은 되게 정체됐어요. 그러나 뭐 블랙핑크 지수 확보에 따른 다른 블랙핑크 멤버가 합류 가능성도 있고, 뭐 인기가 엄청 많은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뭐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했던 가수 중에 뭐 최근에 비비 유입했다고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진출을 하게 돼서 실제로 사업이 시작이 되면 이는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됐네요. 2023년 일본 진출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뭐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니, 지연이 왜 되고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하네요. 이미 회사까지 다 설립이 됐는데 에머홀딩스랑 조금 뭐 수익 나누는 거에서 트러블이 생겼는지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2023년 상반기에 경쟁사 위버스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인 위버스 DM을 출시를 했어요. 결국 본 비즈니스 모델은 신규 IP 확보가 관건인데,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수익성도 악화될 가능성도 높고, 특별히 경쟁사 대비 강점이나 진입 장벽이 높냐?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으로 홀딩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더욱이 해외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뉴진스, 르세라핌 이런 하이브 소속 그룹들이 JYP, SN그룹보다 더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추이가 해외에서도 확산되면 향후 LP의 매력도는 위버스가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델르웨이션은 한국 평균 영업이익률이 보통 5% 내외거든요. 한국은행 그 기업 경영 분석 보고서 보면. 근데 얘네 영업이익률 35% 내외예요. 저는 사실 PSR, 조정 PSR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2023년 추정 매출치 그 컨센서스가 986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은 평균 대비 7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7배를 조정해 주는 거, 7배를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정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원 내외예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8,500억 원. 이거 3월 초 기준이고 지금 6천억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주워 담을 만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사라고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이거.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빠진 이유가, 결국엔 엔터사가 뭐 음반 실적 조금 부진했고, 앞으로 추가로 나올 뭔가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이건데, 사실 이 회사가 아티스트 음반이 좀 부진했으면 그에 따라 뭐 간접적으로 조금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 안 받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팬이랑 1대1로 소통하는 건데, 음반 좀 안 팔린다고 그 소통하는 게 막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가지고 막, 아, 이 가수 음반 잘 안 나갔으니까 이제 안 해야지? 이럴까요? 애초에 극강의 팬덤들만 이런 걸 가입을 할 텐데, 지금 엔터사랑 엮여서 다 같이 빠지는 게 저는 오히려 약간 저가 줍줍 찬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거기다가 일본 진출까지 하니까 더 좋게 봤었는데, 일본 진출이 좀 늦춰지는 건 굉장히 아쉽네요. 네. 예상보다 좀 더 길게 홀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포스팅에는 기술을 못했지만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둘 다 지금 컨센서스가 높아요. 더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빠지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다. 그래서 이거 좀 살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 내리면 단순하고도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에 깔끔한 재무 비율, 그리고 많은 현금이 엄청난 장점이다. 그러나 엔터사에 종속되기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고 경쟁이 있어서 특별한 강점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다만 일본 진출, 이거 좀 지연돼서 정말 아쉽네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등으로 인해서 2024년, 2025년의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컨센서스도 2023년은 일단 2023년 대비해서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잡혀 있긴 해요. 그래서 현재 엔터주가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얘네는 어차피 비즈니스 모델, 아티스트랑 소통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같이 빠지는 게 조금 얘네 실제 돈 벌어들이는 거랑 크게 엄청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게 아닌데, 괜히 빠지고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디어유라는 종목을 다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 트래킹하면서 이 일본 진출만 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 사업들은 뭐 성장이 조금 더딜 수 있어도 돈을 못 벌고 손실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가 확장의 모멘텀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실현이 되냐, 이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빠지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잘 안 와서 이게 줍줍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기업을 공부를 했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일 뿐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